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사람은 접니다. 최경호라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 때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필요한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할 수도 있는데, 단점은 시간이 이제 앞부분들이 잘 써주시면은 또 모르는데 되게 교수님들이 왜 프로페서냐면 말을 하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이게 짧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힘든데 저도 그걸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전 최대한 20분 내에 끝내고 그래도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되게 팬시하게 써봤는데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피하는 화학물질 길들이기.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에 따른 피해가 급성 사망이나 호흡기 질환이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 가습기 살균제는 금지되었을 수 있을까? 아마 이제 이게 금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겠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5kg 정도 체중이 늘었다. 알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저 이번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2kg가 빠져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앞으로 출장 다이어트 열심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이면 알기 어렵습니다. 죽거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월호처럼 사람들이 죽거나 가습기처럼 죽어서 그러는 게 아니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학물질은 생식 능력에 피해를 줍니다. 아기를 못 낳게 하기도 하고 성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머리 나쁘고 성적이 안 좋은 게 여러분들 부모님들 화학물질 노출 때문일 수도 있어요. 비만 유발합니다. 이것도 좋은 익스큐스가 되죠. 저도 체질적으로 살이 부는 스타일인데요. 저는 뭔가 저한테 유전적으로 혹은 몸 자체가 딱 디파인되어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생각하기는 편하죠.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스타일이니까. 제초제가 개구리의 성을 완전히 바꿔서 개구리들 수컷들끼리 메이팅을 해서 알을 낳고 걔네들이 올챙이가 되고 그 올챙이가 성체가 되는데 성체는 수컷끼리 메이팅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수컷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험적으로 상당히 낮은 용량의 제초제에 노출되었을 때 complete sexual reversal이 일어나서 암컷이 수컷이 될 수 있다. 수컷이 암컷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7, 8년 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과 뇌에는 아주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티니즘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산악지역이나 이런 요드, 그러니까 소금이 흔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요드가 부족하면 요드가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물질이거든요. 요드는 몸을 성장하게 하고 지능을 발달시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요. 그래서 크레티니즘에 걸린 사람들은 키가 작고 IQ가 엄청 떨어집니다. 40, 50 그렇습니다. 그런 걸 크레티니즘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요드를 소금에 넣기 시작을 하고 요드를 일부러 사람들한테 임산부한테 주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임신 중에 엄마가 갑상선 호르몬에 교란이 생기면 애가 나중에 IQ가 떨어집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높아도 낮아도.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이 임신기에 노출이 되면 이제 애가 공부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봐도 그 컨시퀀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한두 명이 죽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만 집단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회적인 버든은 훨씬 큽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물질들이 비만을 일으킵니다. 이 쥐는 PFOA라고 하는 물질을 엄마가 임신했을 때 노출을 시켰는데 이 쥐는 이렇게 뚱뚱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떤 시기에 어떻게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화학물질은 아주 무지막지한 사회적인 버든 그리고 개인으로서도 커다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통틀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버전을 앞에 김성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러한 화학물질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은 아까 정의해 주신 것처럼 호르몬이 아닌데 밖에서 들어와서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거나 호르몬이 제의를 못하도록 하는 물질, 그러니까 호르몬의 기능을 교란하는 바깥에 있는 물질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호르몬 하면은 섹스 호르몬만 생각이 되지만 그 이외에도 실로 다양한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들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을 일으킵니다. 생식 기능뿐만이 아니라 갑상선, 비만, 당뇨, 심맥관계 질환, 신경발달, 신경내분비, 조금 전에 지능도 말씀을 드렸죠. 웬만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질환들, 뭐 ADHD,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화학물질과 연결시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인 환경 호르몬의 특성이 무엇이냐? 물론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주위에 많이 있다. 아닌 걸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워낙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론 앞서 다 말씀을 해주신 거지만 언제 노출되는지가 중요하다. 노출되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히 알고 관리를 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겠죠. 근데 중요한 시기가 있고 그때그때를 조심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 조심의 편익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움직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잠복기가 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노출되고 나서 바로 영향이 안 나타나서 괜찮았구나 싶어도 그게 언젠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세대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많이 있다. 매우 다양한 이화학적인 특성을 갖는다. 중금속은 금속입니다. 그리고 팝스는 무겁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학물질은 특정한 이화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런 류의 환경 호르몬 물질은 매우 다양한 이화학적 특성, 가벼운 것부터 물에 잘 녹는 것부터 무거운 것, 기름에 녹는 것, 몸에 잔류하는 것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제품에도 있고 바르고 있는 화장품에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항균제, 난연제,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우리 주위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는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없이는 못 살죠. 생활용품, 주방, 요리, 식기, 포장재, 장난감. 사실 농약 다음으로 중요한 물질 제품이 플라스틱 관련된 플라스틱사이저가 들어있는 제품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사람들은 세균을 싫어하죠. 화장품, 치약, 세정제, 위생용품, 세균을 막기 위해서 방부제로, 항균제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항균제의 소스가 되겠죠. 난연제, 불에 타지 않도록 코팅을 하는 난연제가 웬만한 나라들에서는 다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법이 있어서 불에 잘 타면은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난연제 물질들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해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기능성 의류도 아까 말씀을 하셨죠. 발수 코팅을 하겠다. 이렇게 숨쉬는 섬유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뭔가 화학물질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처리된 물질들이 리칭되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가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화학물질, 환경 호르몬은 어디든 있다. 웬만한 데 다 있다. 두 번째로는 노출 시기가 감수성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크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몸이 막 변할 때, 이제 그럴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정이 되어서 배아 상태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40주 동안 우리 몸은 급격한 발육 분화를 합니다. 태어나서 영유아기 어린이 시기에도 엄청 큽니다. 사춘기 때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아이가 여성이 되고 남성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뭐라고 할까, 변형이 일어나죠. 이런 이런 시기에 화학 물질은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기마다 사람들의 몸이 발달하고 분화하는 데 있어서 호르몬al Q가 분화와 발달의 방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언제가 아주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때 어떤 물질에 노출되는 걸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계획 임신이나 태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가 처음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게 임신하고 나서 10일에서 15일 사이입니다. 그때는 뇌가 막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하는 보호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물질들은 그냥 그대로 막 분화하는 뇌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영향은 이제 그게 신경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고, IQ로도 나타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질환이나 성향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해서 임신을 하고 잘 이런 어떤 생활 양식들을 만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감수성이 노출 시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화학물질 관리를 우리 스스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노출 이후에 잠복기가 길다. 지금 노출되어도 어른이 되었을 때 비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향이 안 보이더라도 없다, 괜찮다가 아니라 그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 호르몬 물질이 워낙 많습니다. 제가 처음 환경 호르몬 공부를 시작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구조를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타이레놀 같은 물질도 에스트라디올이랑 비슷한 페놀링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 엔도크라인 디스럽션이 있는지 봤고, 실제로 있다는 걸 밝혀냈고 지금도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웬만한 가능성만 있으면 해보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엔도크라인 디스럽션이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도 지금까지 1000개 정도의 엔도크라인 디스럽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많은 환경 호르몬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그게 사실 우리 주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숙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채택하는 방식은 나쁜 물질을 없애고 안전한 물질이다라고 생각되는 걸 갖다 쓰는 겁니다. 비스페놀 A가 좋지 않으니까 비스페놀 A 대신 다른 걸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스페놀 A 프리라고 해서 안전하다 싶은 그런 제품들을 쓰는 게 대부분의 사회적인 방향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인더스트리의 이해에도 맞죠. 새로운 제품을 계속 써야 되니까요. 이제 다니면서 영수증을 곧잘 모으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파리에 가서 OECD에 갔습니다. 보니까 뒤에 스탬프가 찍혀 있어서 불어로 되어 있는 걸 물어봤더니 이 영수증에는 비스페놀 A가 없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톱으로 쓱 그어봤더니 이렇게 가멸지처럼 선이 쫙 그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가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스페놀 A 비슷한 것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영수증과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가지고 추출한 다음에 새끼 물고기한테 노출시킨 다음에 새끼 물고기의 호르몬 수준이 어떻게 교란될 수 있는지를 보는 실험입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에 와서 했던 고등학생들이 해본 실험이고, 이제 그걸 좀 발달시켜서 우리 학생이 졸업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보시면 컨벤셔널한 영수증과 비스프리 영수증이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갑상선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전자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스페놀이 있든 없든지 간에 비스페놀 A 비슷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넣고 그게 비슷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계속 발견합니다. 저희 졸업한 이상호 박사의 학위 논문을 보면 여러 가지 비스페놀 대체 물질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쥐의 뇌세포에서도 그렇고 제브라피쉬의 새끼 물고기에서도 그렇고 유전자 발현 수준도 변화시키고 갑상선 호르몬도 변화시키는데 어떤 경우는 비스페놀 A보다 다른 물질에서 더 급격하게 갑상선 호르몬의 그 교란의 그 기울기가 보입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A란 물질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거 대신 A-를 그냥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A란 물질이 안 좋기 때문에 A 대신 다른 물질을 그냥 쓰는 건 해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식의 해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해법을 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잔류성이 높은 물질과 낮은 물질로 나누어서 잔류성이 높은 물질들, 한번 노출되면 오랫동안 가는 그런 물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모유 중에 잔류성이 있는 물질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잔류성 있는 물질들 중에 이렇게 금지된 지가 뭐 40년씩 된 DDT나 PCB 같은 물질이 아직도 엄마 젖에서 계속 나오고 유해성 평가를 해보면 위험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은 금지된 지 4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관찰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썼고 지금 우리 환경 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만 그래도 좋은 점은 어떤 사람은 이런 수준이 높지만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낮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함께 따라볼 필요는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개인이 해봤자 큰 효과는 없다. 어차피 이거는 사회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사회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야 이런 팝스가 많이 잔류할 수 있는 고기를 덜 먹고 그리고 뭐 전자제품이나 그런 데 있는 팝스를 많이 이렇게 닦아내고 청소를 자주 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한 번 노출되면 몇십 년씩 가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사용 제한이나 알 권리를 보장을 해서 소비자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하면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잔류성이 낮은 물질들, 금방 배출되는 물질은 할 수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노출이 되어도 며칠만 조심하면 한 2, 3일만 조심해도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런 노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임신 초기에 이런 노력을 하면 우리 태아한테 이 물질의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 저희가 했던 연구인데요. 저는 이제 이 연구를 계기로 사람 집단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5명밖에 안 되지만 금산사에서 4박 5일 동안 산사수련을 했습니다. 산사수련하기 전에 소변을 받고 산사수련하고 나서 소변을 받아서 before, after의 오염물질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물론 이분들 고기를 전혀 못 드시죠.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스님들처럼 청소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일찍 주무시고. 근데 이제 이분들 보니까 이 프탈레이트만 보여드리는데요. 어떤 건 이렇게 화장품 같은 데 많이 쓰이는 물질들은 막 90%씩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회용품에서 많이 쓰이는 물질들도 60%, 50%씩 소변에서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조심해도 몸에서 쉽게 빠져나가는 물질들의 노출원을 잘 차단을 시키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비슷한 걸 또 해봤습니다. 7분을 대상으로 해서 4박 5일 동안 인스트럭션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400배까지도 떨어지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모두 다 몸 중에 있는 반감기가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을 잘 알고 잘 줄이면 뭔가 해법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물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대중 강좌라 보니까 이제 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몸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는 먹어서 혹은 숨으로 들이쉬거나 몸에 발라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내 입으로 안 들어가고 내 코로 안 들어가고 내 피부에 안 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염된 물질을 먹지 않거나 손에 묻은 먼지가 입에 안 들어가게 하거나, 그리고 작은 입자나 휘발성 물질이 코로 안 들어가게 하거나 피부에 안 들어가게 하거나. 어렵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쓰기입니다. 안 쓸 수 있는 건 쓰지 말자. 두 번째는 꼭 써야 되는 건 덜 쓰는 겁니다. 샴푸를 12번 누르지 말고 한 번만 누르자. 세 번째는 제거하기입니다. 어차피 발생된 거면은 치우자, 닦자. 안 쓰기. 우리 주변에서 뭘 안 써도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위해 우려 제품을 18종인지 16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모르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방청제 모르시잖아요, 잘. 김서림 방지제 거의 안 쓰시거든요. 안 써도 되는 물질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모자도 있잖아요. 모기향, 모기장도 있습니다. 살균 물비누. 살균 물비누는 썩기 쉽기 때문에 방부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고체 비누는 그런 걸 안 씁니다. 여성 위생용품. 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안 쓰고 버틸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 안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는 써도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 쓰면 좋죠. 작년에 태국에 지카가 유행했을 때 모기가 많아서 저도 발랐습니다. 저 바르는 모기향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지카보다는 모기향이 낫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밸런싱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 써도 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덜 쓰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뭘 덜 써도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적는 겁니다. 치약, 샴푸, 린스 광고대로 쓰면은 너무 많이 쓰잖아요. 조금만 써도 되죠. 일회용품, 종이컵, 용기 그런 것도 사실 안 쓸 수 있거든요. 화장품도 사실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 겹 바르는 대신 한두 겹 바르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거하기, 청소, 손 씻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기 몸을 잘 씻으시면, 특히 손을 잘 씻으면 손으로 해서 들어가는 오염물질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손을 입에, 얼굴에 자주 대거든요. 양치한 후에 입을 잘 헹궈내는 것도 사소해 보이지만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치약에 남아있는 파라벤이 몸으로 들어가서 소변으로 보이는 게 상당하더라고요. 건강한 생활습관, 채소나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잔류 유기물질이 나름 잘 나갑니다. 운동, 이런 것도 이미 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경로가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활로 체화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시기에 잘 찾아서 주의를 하면 노출을 줄일 수 있고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 시기에 40주만 이걸 조심을 하면 아이가 아주 래피드하게 디벨롭하는 동안 그런 물질의 악영향을 안 받아도 됩니다. 사춘기 시기에 아이들이 화장을 하는 걸 못하게 하면, 잘 설득을 하면 사춘기 시기에 아이들의 뇌가 다시 재형성될 때 화학물질의 안 좋은 영향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혹은 가정에서 습관으로 만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 편익이 제2, 제3의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환경 호르몬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해 보이고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해법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전 주의적으로 개인적으로 노력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국가 나름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개인은 민감 시기의 노출을 관리하고 줄이기 쉬운 것부터 습관으로 만들어내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분의 그 강연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몇 분 받고 또 좀 잠깐 토론을 할 수 있는 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아까 그 생애 초기에 이런 그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장기 영향에 대한 뭐 나중에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안 좋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저런 걸 저도 많이 안 쓰는 편인데 바르는 것도 잘 안 하고 근데 자외선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피부암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것에 그 장단점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베니핏과 함, 편익과 위에 대한 그 비교 연구가 있는지 혹시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초기 생애 노출의 만성적인 영향에 대한 그런 연구들은 사실 역학 연구의 영역이고요. 이제 역학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노출된 게 그분들을 팔로우하면서 어린 아이 때 또 성인기 어떤 질환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조금씩 계속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학 연구의 기본적인 제한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인적 연관성이라기보다는 상관성에 가깝고 그런 상관성을 백업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이나 이런 실험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이런 방향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학물질이 비만의 유일한 원인이냐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줄이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런 어떤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이 있고 그런 옵션들을 피하는 게 진짜 꼭 필요하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편익과 이 피해에 대한 밸런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너무나 타당하고요. 그런 부분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이제 모유수유 같은 그런 예입니다. 모유수유를 했을 때 가지고 있는 편익과 그 안에 있는 유해물질의 편익을 비교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그거야말로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학물질이나 독성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사실 다른 측면에서의 편익은 잘 모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인종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이나 그런 측면에서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 맥락에서 또 특히 이제 요새 고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뭐 매일 자외선 차단제 없이는 학교를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애들도 많다고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과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저런 강의들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생활과는 그렇게 많이 밀접하게 연관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주부가 아니고 그냥 학생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주위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화학 제품들 있잖아요. 보면은 주위에 보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저희가 다 먹는 이 플라스틱 병에 물을 마시잖아요. 그 병의 물과 또 하루에 소비하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의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저희한테 끼치는 그런 생활용품 중에서 그것도 모든 게 화학 처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영향을 연구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뭐 그런 게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환경보건학과 교수님들 많은 분들이 그런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정부나 또 특정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품의 경우 사람들이 얼마나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위해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제는 그러한 경우에 과연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안전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를 그냥 독성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하느냐를 고려를 해서 안전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은 그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연구도 필요합니다. 위해성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입자상 물질이 얼마나 나온지 그냥 아마 나올 거다라고 이제
상상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시간당 어떻게 변하느냐, 얼마나 작은 애들이 나오느냐, 얼마나 몸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또 활용을 해서 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윤 교수님은 조금 강하게 나가십니다. 스프레이 제품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지만 그런 걸 정보를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이 선생님들께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여기 학생들도 계신데 학생들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아무리 저희가 얘기를 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전혀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 강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기는 좀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올릴 것이고요. 지금 발표 자료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니까 오타들이 조금 있는데 좀 고쳐서 그 웹사이트에 올리려면 또 이게 좀 검증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정보들을 어디서 봤는지 그런 걸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저희 그 환경보건학과 또는 보건대학원 웹사이트에 올려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의 공개 강좌를 사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계실까 그랬는데 계속 자리를 차지하시고 이렇게 앉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